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환자 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북토크가 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죽고 싶습니다라는 책이고, 말기 돌봄 그리고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나누신 대화를 이제 책으로 이제 엮은 내용이고요. 이제 실제로 고민은 하지만 나누기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두 분께서는 많은 다양한 환자들을 또 보시기도 하셨고, 세계 병원들을 다니시면서 이제 경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책에 대해서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두 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명기 선생님이시고 의료 인류학자십니다. 파리대학교 병원 의료윤리센터, 서울대학교 병원 의생명연구원서 생애 말기 돌봄을 연구를 하셨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모로코, 일본, 한국 이제 다양한 곳에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이제 호스피스를 하시는 의사시고, 2007년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핵의학 전문의를 취득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호스피스 센터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용인에 있는 동백 성루카병원에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면서 매일 말기 돌봄 현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시면서 겪으신 고민들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자분께서 한 분씩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이제 특히 어떤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때 우연히 이제 김호선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제 돌봄과 죽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이제 호스피스 현장에서 겪으신 임상에 대한 이제 어려움과 이제 윤리적인 쟁점들을 함께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제 저한테 전해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2020년 들어서 이제 그 시사 주간지 시사인이라는 곳에서 죽음의 미래라는 기획을 하게 되었고, 체계적이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은 이제 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환자가 호스피스에 어떻게 오게 되었고, 환자가 어떻게 호스피스에서 이제 돌봄을 끝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가 되는가,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순서를 이제 좀 반영한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이제 공간,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제 이 내용에 관심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음식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그리고 관심을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앞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단과 증상, 그 다음에 이제 돌봄과 그 다음에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 그 애도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책의 목차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택했고, 더불어서 이제 환자를 매일매일 루틴으로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무료하고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런 루틴 잡을 하다가 평점을 따로 학회로 갔는데 성명이 생겨서 이제 그때 강의를 좀 하셨는데, 강의가 저한테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은 그 좌장께서 좀 그만하라고 좀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제일 큰 토픽이 코출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냥 직업적으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약간 이제 방향이 다르게 보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인문학적인 시선이 있었던 거죠. 인류학적인 시선이 있으셨던 거. 그래서 흥미가 좀 강하게 느껴져서 제가 무턱대고 메일을 보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의료의 현장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는 뭐 이렇게 말기암 환자를 돌보고는 있지만 뭐 ICU 계신 선생님이나 다양한 요양병원에 계신 선생님이나 2차 병원에 계신 선생님이나 되게 다양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의 고민이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좀 내고, 저는 현장에서 저는 거대한 커다란 그림이 아니라 저희가 말기 돌봄하는 의료진들이 좀 더 의미가 있고 좀 재밌고, 네, 이런 게 사실 저한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겪는 어려움을 좀 줄여보고, 이런 단순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의료인들이 생각보다 이 음식과 영양에 관심이 많거든요. 병원에 이 환자가 있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수액을 달고 콧줄을 달지만 고령의 환자에서 콧줄을 꽂아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콧줄을 꽂는 순간 환자는 묶여야 되고 그것만 아니면 환자가 훨씬 더 편안할 텐데 이제 그런 불편감을 준다는 게 의사 입장에서도 별로 내키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 했던 강의가 기억이 나신다면 뭐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조금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이 음식에 관한 그 2장에 대한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환자 혹은 어떤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룬 챕터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단순히 영양 공급을 하냐 마냐 이것도 이제 뭐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총체적인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급성기 병원의 세팅에서의 이제 콧줄과 노인 환자가 모여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콧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현장 연구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요양 시설에서의 세팅에서는 환자 보호자들도 이제 꺼려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양원의 이제 간호사들도 가급적 안 하는 걸로. 근데 이게 이제 또 강남에 있는 요양시설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아예 콧줄 환자를 받지도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환자를 대리해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콧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종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경우를 보면서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세팅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급성기 병원, 특히 이제 종합병원 안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대다수는 다 콧줄을. 그 다음에 이제 TPN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환자 보호자한테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 선택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팅이냐, 어떤 환자냐, 그 다음에 어떤 가족 구성원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제 콧줄 혹은 뭐 TPN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김호성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기 호스피스로 오는 환자들 질병이 워낙 다양할 것 같은데 호스피스가 뭔가 확실히 환자에게 서포트가 되는 부분은 좋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고립된다는 느낌을 사실 제가 받을 때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겪으신 그런 말기 환자들 중에 이제 조금 더 일찍 그 전에 진료하던 의사에서 적극적으로 매니지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거나 하지만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이제 진료의 연속성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캔서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빅5에서 많이들 저희 기관으로 많이 오시는데 예전에는 정말 통증 관리가 많이 안 되셔서 오셨지만 지금은 그래도 자문형 호스피스나 아니면 혈종내과 자체적으로도 에듀케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어느 정도 페인이 좀 컨트롤 되시는 상황에서 오시기도 하죠. 다만 말씀 주신 이제 핵심 자체는 뭐 그런 증상들도 있지만 이제 가족분들과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예후 판단에 관련된 인지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사실은 아주 통증 조절만큼 되어 있다는 느낌은 비례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환자나 보호자분들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하는 제일 토픽은 이제 환자분이 지금 병식은 이제 암인지 모르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터미널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호스피스 인식입니다. 터미널이라도 호스피스를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세 개를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호스피스 인식이 없으면 이분은 저희가 끌고 가기 힘들겠다고 판단을 하면 하루 이틀 만에 저희가 전원 건의를 해드려요. 특히나 이제 제일 어려운 케이스는 예를 들어 보호자분들 사이에 이제 이러한 인식 판단 정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정보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따님은 호스피스 좋다고 모시고 오셨는데 뭐 아들은 전혀 인사이트가 없거나 이러면 이제 환자는 애매하고요. 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을지 환자는 사실은 의사의 말도 정확하게 정보가 없으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대면해서 아들, 딸 다 모으고 환자분하고 그냥 3자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못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이걸 유지하실 거면 우리는 최대한 잘 돌봐드리겠지만 좀 불안하시거나 미진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 뭐 다른 것들도 다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찾아가 보셔도 됩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이제 많은 의료진들이 마지막까지 이제 코출을 하고 영양을 좀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혹시 조금 의견이 있으시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법적인 문제에 관련된 내부적인 의료계의 문제 사항이 있다는 거랑 별개로 이런 영양 공급에 관련돼서는 선생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고민과 윤리적 갈등을 다 겪으시긴 하겠지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공고 사항이지 그냥 모든 것들은 그 사항 안에 환자나 가족분들하고 의사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그냥 실마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얘가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재택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집에서 방문을 가셨는데 환자분이 이제 곡기를 끊고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환자 가족분들의 의견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환자분은 약간 멘탈은 떨어지고 이럴 때 사실 다들 고민이 생기시는 것 같고 현장에서는 사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사실 병원 안에서는 지금 하기 때문에 그냥 넣지 않습니까? 근데 재택의료하시는 선생님들도 연명의료 그 법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께서 또 현실적인 문제가 되시더라고요. 저희가 책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 장소 자체의 함의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옮겨지면 안에의 문화나 프랙티스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항상 당연히 디폴트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장소의 그 맥락 안에서 좀 푸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인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첨언하자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상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몸의 상태 때문에 못 먹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쟁점이긴 한데 동시에 이제 환자 보호자들이 이 음식이 중단되고 지속되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호스피스에서 제가 실마리를 얻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 존재를 어떻게 이 취약함에 우리가 응답할 건가 이 질문을 좀 바꾸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아주 협소해 집니다. 근데 이 취약함에 놓여 있는 이 상대,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 거냐, 이 취약함에 어떻게 응답할 거냐라고 된다면 호스피스에서 제가 본 거는 다른 돌봄도 가능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가 그래서 1층에 카페를 만든 이유도 단순히 그냥 커피 마시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돌봄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그 못 먹는 환자지만 그 향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어떤 기쁨과 어떤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촉감 그리고 어떤 이제 뭘 음식을 먹지는 못하지만 만들어서 누군가를 이제 준다든지 나눈다든지 혹은 음식을 못 먹는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먹방을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너무 먹고 싶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그 환자는 이렇게 먹방을 엄청 열심히 보면서 또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가꾸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돌봄이 이루어진. 그러니까는 이제 못 먹어서 끝이 아니라 못 먹지만 그러면 이분의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우리 그럼 어떤 식으로 다시 응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응답하려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특징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게 요양병원 세팅이라도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환자 보호자들이 그걸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 취약함에 응답하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본인들도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 그랬을 때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급성기 병원이든 요양시설에서의 세팅이 평소에도 사실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평소에도 사실은 우리가 음식에 얼만큼 뭐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우를 하다가 못 먹으니까 갑자기 콧줄. 그랬을 때 어떤 갖게 되는 지루함이랄까요? 모멸감 이런 게 이제 요양시설에 있는 것 같고 그것마저도 이제 안 하면은 안 되니까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꼴 안 보고 죽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시설의 어떤 세팅이 있는 거고, 급성기 병원에서도 치료를 계속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라도 곡기 끌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종합병원에 이제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이거라도 안 하면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보호자가 하는 거예요.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화적인 행위. 근데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본다면 저희의 그 질문과 방법이나 이 대답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그 호스피스 세팅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스피스 원래 기원은 우리나라에선 종교 시설이 간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급여가 되기 전에는 이제 뭐 개신교나 불교에서 이렇게 점점 퍼지게 되고, 이제 서울 성모에서 이제 제도권으로 흡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가 됐는데, 형태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상급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호스피스 기관도 있고요. 요양병원에서 있는 호스피스 기관도 있고, 저희처럼 독립형 호스피스도 있고요. 아니면 독립형 호스피스도 병원급이 있고 의원급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세팅을 이제 몇 개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천주교 기관 안에 있는 호스피스 세팅에 독립형 호스피스도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학제 팀이, 우리나라는 법제적으로 의사, 간호사, 이제 사회복지사가 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종교인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다른 의원급에 있는 호스피스랑 비교를 해보면 터미널로 가면 수익을 줄이지 않습니까? 제가 연담을 하고 에너지를 투여하는 그런 시간과 그 질 자체가 제가 지금 있는 기관이 좀 덜하거든요. 근데 못 먹었을 때는 이제 다른 방식의 환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목욕도 해드리고요. 저희 기관 마사지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뭐 천주교회니까 수녀님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면 텐션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제가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버퍼를 좀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식의 환대의 방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말기 환자들은. 이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의료로 풀리지 않아요. 의료만 또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 마지막까지 저희가 그때 선생님들의 고민은 마지막까지 칼륨 수치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언제까지 랩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에 빠지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선생님이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게 목욕이 중요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였거든요, 저희는. 그런 방식의 다른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에서 충분히 이런 인식을 이제 환자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치료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남기면서 또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병원의 그 세팅, 실제 이제 그 말기 진단과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쭉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의사들이 그때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삶에 너무 집착한다, 한국인들이. 근데 이제 저는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하나의 질문이거든요.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까가 저한테는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거가 정답이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일상을 이제 추적해보자, 이렇게 해서 환자, 보호자, 의료진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삶에 집착하는 유교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기각할 만하다. 왜냐하면 핵심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공통적인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디까지 치료를 할 거냐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하는 현대의학의 딜레마가 지금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의학이 발달한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제어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른데, 그건 이제 보험제도의 상태,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NHS나 프랑스 같이 이렇게 아예 대학병원이 전부 다 중공무원처럼 아예 국립화 시켜버리면은 국가가 이제 좀 더 통제하고 선을 긋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의사의 권위가 좀 사는 경우가 있고, 미국까지 이걸 좀 시장에 다 풀어버리면 우리나라 같이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선택의 문제로 이제 가는 거죠. 메디케어 같이 이제 노인 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 의료 처치가 이제 보험화되면은 그것을 이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 의료화 되는 거죠. 보험 급여화도 어렵지만 그 급여화된 처치를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써서 미리 평소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냐 없냐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름 쓰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묻고 있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들은 호스피스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경험해본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문서는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건강할 때 그 이야기를 뭐 해서 생각을 한다는데 시차가 또 항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 지금의 나의 그 같은 나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말기 단계처럼 급박한 의료 세팅이 들어갔을 때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다양한 옵션과 그런 가변성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의료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시시각각 이제 상황 판단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문서 한 장으로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문서 작성을 하는데 거의 안 합니다. 엄청나게 낮아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뭐 이미 80년대부터 이제 차곡차곡 만들어 놓고 그 세팅을 이제 어느 정도 끝내 놓은 다음에 가정 방문 형태로도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하는데, 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겪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된, 예를 들면 이제 루게릭병 환자라든지 말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삶의 질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건가에 대한 질문에서 지금 이제 의사조력 자살을 하냐 마냐 이런 걸로 국가가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그 단계로 간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간병살인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를 또 뭐 의사조력 자살로 뭐 그러니까 깔끔하게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차가 전혀 맞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치료를 중단해서 말기 진단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각자가 판단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한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건 철학의 문제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고령화가 사실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한국은 이제 결국 어떤 식으로 호스피스를 초고령화 시대에 준비를 해야 될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임종 관련돼서 뭐 여러 정책하면 그냥 호스피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명의료하고 호스피스가 붙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호스피스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지금 말기 환자만 입원 서비스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많은 비암성 질환 환자분들 여러 가지 세팅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영향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호스피스에서 그냥 확인해봐, 뭐 이렇게 좀 다뤄봐, 뭐 이런 식의 논의 구조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말기 암 환자한테 전통적으로 이제 뭐 다학제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아주 인텐시브하게 노동력을 들이는 이러한 세팅 자체를 호스피스라고 하면, 사실 이러한 영역의 호스피스의 정의를 다른 영역에서 갖다 놓으면 이게 약간 말이 안 되거든요. 자원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ICU에서는 사실은 호스피스보다는 이제 보통 팔리아티브에 관련된 집중적인 논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터미널 임종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암 환자분 있고, 재택의료 하시는 선생님은 재택의료의 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사실은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호스피스의 인식,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보다 현장에서의 말기도의 의료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덜한 것 같고요. 그 방식의 세팅에서 나름대로의 의사나 환자의 관계가 적절하게 맺어지고 그 안에서의 해법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통적인 호스피스 세팅 안으로 다른 그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방식의 다양한 방식의 말기 돌봄의 개선점을 조금씩 확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택의료가 요즘에 이제 좀 회자가 되는 면인데, 재택의료도 사실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건 굉장히 국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아야 되고 돌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가정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세팅에 들어가 있는 분이, 이분은 정말 복 받은 분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재택의료에서의 여러 가지 임종의 방식도 사실은 각각 나름대로의 방식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재택의료, ICU, 호스피스 안에서의 각기 나름대로의 말기 돌봄의 형식의 다양화가 그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뭔지 정의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이제 암성, 비암성 환자 모두에게 이제 말기 질환을 겪는 환자에게 다 문을 여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보통 이제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다 열죠. 시설 뭐 제도 그거를 이제 다 받게 하자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본질은 이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취약한 대상을 취약한 존재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할 건가, 여기서 우리가 얼만큼 시간을 내고 그 취약한 존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아주 이상적으로 제 말이 느껴지겠지만은 사실상 이 질문을 놓지 않아야지 어떤 디자인을 하건 어떤 세팅을 하건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맞는 어떤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도가 있지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 지속하게 하는 힘이 뭐냐, 여기에 대한 그 성찰성이 없이는 절대로 이제 어떤 제도 완화 의료든 뭐 호스피스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책 표지에 이제 마티스의 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지라고 이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첫 번째 이 작품의 이름이 이제 잠자는 사람, 평온한 죽음과 이제 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잠자듯이 이제 돌아가신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과 죽음과 이 평온함이 좀 일치되는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싸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일종의 이제 어떤 돌봄 그리고 어떤 평온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드로잉 마티스의 그림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책을 읽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랩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고민에 빠지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선생님이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게 목욕이 중요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였거든요, 저희는. 그런 방식의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